러시아의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십니까? 신용등급이 정크, 즉 쓰레기 수준으로 떨어지고 루블화의 가치는 1센트보다도 못합니다. 한때 에너지 제국이라 불리던 이 나라는 이제 자국 화폐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외부의 제재나 서방의 압박이 아니라 푸틴 자신이 선택한 길에 있습니다. 그가 직접 설계한 전쟁 경제가 이제 자국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는 지금 마치 과열된 엔진이 폭발 직전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소련이 무너진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1년 붕괴한 소련의 잿더미 위에서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세워야 했습니다. 석유, 가스, 군수산업이 여전히 국가의 기둥이었지만 그 뒤를 지탱한 숨은 축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약 1억 5천만 명의 국민을 위한 주택 공급은 러시아 경제의 가장 큰 엔진이자 성장의 토대였습니다. 주택을 짓기 위해 건설업이 움직이고 건설업을 위해 철강과 시멘트, 목재와 연료가 필요했고 그 모든 산업은 다시 운송과 에너지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세워질 때마다 수십 개의 산업이 함께 돌아가는 구조였죠. 그렇게 부동산은 러시아 경제의 윤활유이자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톱니바퀴가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2분기 러시아의 주택시장은 붕괴의 신호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4월, 5월, 6월 내내 판매량이 연속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6월에는 전년 대비 무려 55%의 급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특이한 모기지 제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러시아의 부동산 시장은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시장, 즉 새로 지어진 미분양 주택이고 두 번째는 2차 시장, 즉 기존 주택의 재판매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고주택 시장이 더 활발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반대입니다. 새로 지어진 1차 주택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2020년 이후 도입한 우대 모기지 제도, 즉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동산 거래와 건설이 동시에 멈췄을 때 푸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훌륭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시민들이 낮은 이자로 주택을 구입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건설업이 살아나며 건설업이 돌아가면 일자리와 산업이 움직인다는 논리였습니다. 정부는 은행의 이자를 대신 부담했고 시민들은 단 6%의 이자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4년 당시 러시아의 일반 모기지 금리는 16%에서 20%에 달했습니다. 그 격차는 엄청났죠. 덕분에 수백만 명의 젊은 부부, IT 종사자, 국방 관련 근로자들이 1차 주택 구입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부담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이자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빚을 갚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제도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게 대출 자격을 부여했지만 선납금으로 20, 30%를 요구했습니다. 즉, 진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애초에 모기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IT 종사자나 군수기업 근로자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쉽게 집을 샀습니다. 결국 제도의 혜택은 상층부에 집중되고 서민들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모든 위험 신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푸틴 정권은 이 제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시스템이 러시아의 성장률 착시를 만들어내는 핵심 엔진이었기 때문입니다. GDP 수치를 높이기 위해, 실업률을 낮춰 보이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 중에도 경제는 안정적이다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거짓된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은 커졌습니다. 2024년 중반부터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대출 신청에서 떨어졌고 그나마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월급의 8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자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6%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그 순간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우대 모기지는 러시아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빚을 덮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지고 이를 메우기 위해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러나 돈은 늘어나도 실질 구매력은 줄었고 주택시장은 가격만 오르는 버블 경제로 변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부동산 시장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활발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부채와 불신으로 가득 찬 거대한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푸틴 정부가 만든 우대 모기지 제도는 잠시나마 러시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재정적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이자 보조금으로 녹아들었고
그 결과 러시아의 재정은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이 거대한 모래성은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국가 재정을 태워버렸고 러시아 정부는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정부가 은행의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쟁 자금을 마련해야 했기에 재무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찍어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4조 3천억 루블이 인쇄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를 경제 안정화 조치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통화 가치의 붕괴를 촉발하는 도화선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루블화의 실질 구매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이 상황을 오히려 건전한 내수 성장으로 왜곡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며 무기 생산과 군수 산업이 GDP의 30%를 차지하게 되자 푸틴은 이를 러시아 경제의 회복력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보지 않으려 한 현실은 국민들이 식탁 위에 올릴 식료품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금융체계는 완전히 뒤틀려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통계상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왜곡시킵니다.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 믿을 때 현금보다 자산을 쥐려 합니다. 부동산, 금, 외화 무엇이든 실물 형태의 자산이 선호됩니다. 그 결과 주택 가격은 실제 수요가 줄어드는데도 폭등했습니다. 시장의 심리적 공포가 스스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 거품의 진짜 공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은행 금리가 폭등했고 기존의 6% 우대금리는 30%까지 올랐습니다. 440만 루블을 대출받은 평범한 가정은 이제 총 460만 루블을 갚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고 대출을 받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시장은 얼어붙고 거래는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정부는 건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러시아 경제 전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건설은 러시아 전체 산업의 약 20%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부문입니다. 700만 명 이상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금속, 에너지, 운송, 인프라 산업을 먹여 살리는 경제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만약 건설업이 멈춘다면 이 700만 명과 그 가족들이 한순간에 생계를 잃게 됩니다. 푸틴은 그것을 정치적 재앙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지금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어도 비어있는 도시가 늘어나도 멈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공급을 줄이면 실업이 폭증한다는 명분으로 유령 도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을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신도시들. 그것이 오늘날 러시아의 경제를 지탱하는 마지막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지속 불가능한 건설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러시아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수요 양쪽 모두에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자본은 모두 철수했고 공동 개발을 약속했던 유럽과 아시아의 투자사들이 잇따라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자랑하던 대규모 신도시 프로젝트, 해외 투자형 리조트 단지, 산업용 부동산 개발은 줄줄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외국인 구매자들이 빠져나가며 시장은 즉각 냉각되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부유층조차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했고 2022년 한 해 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자본 규모는 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 유출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라는 배에서 사람들이 먼저 탈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이 떠나고 기업들이 문을 닫고 국민들이 절망하는 그 순간 경제의 기반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푸틴 정부는 여전히 우리는 위기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건설이 멈추면 경제가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 권력이 흔들린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짓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을 아파트를, 팔리지 않을 상가를, 들어설 필요조차 없는 신도시를. 지금 러시아의 건설 현장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지어진 구조물입니다. 푸틴 정권은 경제를 구하기 위해 건설을 멈출 수 없고 건설을 계속하기 때문에 경제는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파괴적 성장의 본질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설을 중단할 수도 계속할 수도 없다. 그 어느 쪽이든 파국이다.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 개발은 38% 감소했지만 주거용 건설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수요는 줄었지만 공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정부가 직접 건설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국가를 위해 건물을 짓는 기괴한 경제 구조가 된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지금 스스로 만들어낸 함정에 갇혔습니다.
돈을 찍어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불만이 커지면 정부는 더 많은 건설과 보조금으로 이를 덮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이미 보입니다. 눈부신 고층 빌딩 아래에 깔린 것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부채와 불신, 그리고 절망입니다.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되자 러시아의 부동산 시장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몇 개의 외국 기업이 떠난 수준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가 붕괴된 것입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신규 프로젝트의 자금줄이 끊겼고, 외국인 구매자들이 사라지며 수요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개발 사업이 일시 중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합작 산업단지, 서방 기업이 투자하던 주거복합 프로젝트, 심지어 모스크바 외곽의 신도시 계획까지 all cancelled. 러시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동안 상업용 부동산 개발은 38%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일시적 조정이라 부릅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자들이 단순히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본 유출 규모는 2022년에만 2억 달러를 넘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본 도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투자한다는 말은 이제 돈을 묻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남은 투자자들은 대부분 정부 관계자나 군수 기업에 연결된 내수형 자본뿐이죠. 다시 말해, 러시아의 경제는 점점 폐쇄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순환하는 고립형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정부는 건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건설업을 멈출 수 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약 700만 명의 근로자가 이 산업에 매달려 있으며, 이들의 월급이 멈추는 순간 소비와 세수, 지역 경제 전체가 멈춥니다. 푸틴은 이 상황을 정치적 생명줄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러시아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 공사 현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그 건설이 아무 의미 없는 콘크리트의 산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전역에는 비어있는 신도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완공되었지만 불이 켜진 집은 없습니다. 창문마다 커튼 대신 먼지가 쌓여 있고, 놀이터는 아이들 대신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런 곳을 현지 언론은 유령 도시라 부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도시들을 경제 성장의 상징이라 선전합니다. 건물이 많아질수록 GDP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GDP 수치가 오르는 동안 국민의 삶은 점점 내려앉고 있습니다. 푸틴은 여전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계획은 단지 수치를 유지하기 위한 허상일 뿐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건설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정권 유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수요가 없어도 건설사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며 공사를 강행합니다. 계약금이 지급되는 순간 건설사들은 다시 일하고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아파트는 팔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고용 유지라는 명분 아래 무의미한 도시들이 끝없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순환의 대가를 치를 사람은 결국 국민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가계의 허리를 부러뜨렸고, 대출금 상환에 허덕이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은행은 하루가 다르게 대출을 거부하고, 현금 흐름이 끊긴 중소기업들은 줄도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은 여전히 GDP 성장률이 2.3%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GDP는 밥이 아니고 GDP로는 집을 살 수도 없다는 것을. 2026년 러시아의 주택 건설 부문은 불과 2%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치는 착시입니다. 실제로 상업용 개발은 폭락했고 주거용 건설만 정부 보조로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는 불안이 가득합니다. 건설사들은 더 이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임금 지연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업체들은 이미 파산 직전이며 운송업과 에너지업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산업의 근본은 하나의 거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러시아는 멈출 수 없다. 멈추는 순간 권력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만들어낸 경제 폭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건설을 멈추지 못하고, 돈 찍는 것도 멈추지 못합니다. 그가 택한 길은 결국 러시아 스스로를 갉아먹는 길입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부동산 버블은 단순한 시장 위기가 아니라 체제의 균열을 상징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버블이 터진다면 그것은 단지 경제 붕괴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푸틴 체제의 붕괴 신호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가 정치보다 먼저 무너질 때 권력은 단 한순간에 붕괴합니다. 소련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계획 경제는 완벽하다고 선전했지만
국민은 빵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러시아는 그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전쟁이라는 사치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여전히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이제 통제 가능한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불길처럼 번지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지며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숫자와 지표로 국민을 속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GDP는 식탁 위의 빵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러시아 경제가 전하는 가장 잔혹한 진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러시아는 지금 부동산 버블의 중심에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전쟁, 부채, 인플레이션, 그리고 무의미한 건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러시아는 미래 세대에게 끝나지 않는 빚을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자 체제의 문제입니다. 푸틴은 말합니다. 우리는 견디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 집은 텅 비어 있고 통장은 비어 있으며 거리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의 지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나라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지금 절망과 피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GDP는 통계에 남지만 아이의 웃음소리는 남지 않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잊은 국가가 선택한 길. 그것이 바로 러시아의 현실입니다.